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포럼에서 90분 동안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미리 언급하는 상황 보통이 아니죠. 실제로 트럼프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간 거예요. 2차 대미 투자 규모가 1차의 2배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 뭘 하고 있냐고요? 정부 반응은 이랬습니다.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살피는 단계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둘째, 일본은 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에 어떤 파고가 밀려오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행정명령을 137가지 발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기간에 약 4, 6개, 트럼프 1기 때도 36개였거든요. 무려 3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세, 이민, 외교 전 분야에서 일방통행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뒷받침해줘야 할 공화당이 흔들리고 있어요. 원래 공화당 하원 다수당 격차가 1930년 이후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5일에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제프리 앱스타인 연루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더글 라말파 의원이 사망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소 10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의 추진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 30%대 의석은 줄고 자기 편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전문가 의견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크 피터슨 교수, 공공정책과 정치학, 법학을 동시에 가르치는 분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주의 제도의 틀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요. 특히 행정명령으로 유권자 등록을 장악하려 시도하면 수백만 명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바뀌면 관세정책, 통상정책, 외교정책 전부 달라지거든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맞느냐 마느냐가 여기 달려있는 겁니다. 피터슨 교수는 한 가지 희망적인 포인트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의 견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은 2025년 12월에 미국 투자 확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차 대미 투자 규모가 1차의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니케이 리포트에서는 2026년에 1조엔 규모의 추가 투자 전망까지 나왔어요. 일본은 관세 면제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부 공식 반응이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였습니다. 물론 CPTP 가입 추진, 수출 다각화 계획 같은 건 발표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속도 차이가 확연하죠. 일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는지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만들면 관세를 피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둘째, 미국 우선주의 시대에 투자로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건 결국 미국에 돈을 가져오는 나라거든요. 셋째,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일본의 주력 수출품이 관세 대상이 되면 타격이 엄청나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보 동맹을 경제로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다지면 안보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 전략이 영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거래형 외교를 고수하는 사람이에요. 이코노미스트 전망을 보면 트럼프는 재선 후에도 거래형 외교를 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관세와 보호무역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걸 정확히 읽은 겁니다. 트럼프한테 협상 카드를 먼저 내미는 게 유리하다는 걸요. 돈을 쓰더라도 관세 면제를 받아내면 결국 이득이니까요. 니케이 리포트 기준으로 일본의 2026년 추가 대미 투자 전망은 1조 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9조 원이 넘는 규모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파고가 밀려오느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파고,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통상 마찰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둘째, 환율 불안입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원화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셋째, 안보 리스크입니다. 전자권 전환 문제부터 한반도 안보 환경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구조 타격입니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구조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됩니다. 먼저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2025년 기준 18.5%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 5개 중 1개 가까이가 미국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골드만삭스 전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관세로 글로벌 무역이 2.1% 위축될 거라고 합니다.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0.8%포인트요. 만약 자동차와 반도체에 25% 관세가 추가되면 타격은 마이너스 1.5%포인트까지 커집니다. 관세가 완화되더라도 마이너스 0.3%포인트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에요. 한국은행도 자체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관세 전쟁이 재개되면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환율도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이 1380원입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된 상승세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자동차와 반도체가 특히 위험한지입니다.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3위 품목인데 25%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현대 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더 심각합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이거든요. 삼성과 SK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관세가 붙으면 투자 수익성 자체가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보면 전자권 전환이 2026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40%로 봤습니다. 우라늄 농축 문제도 변수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연합뉴스 정재용 기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라는 두 스트롱맨의 힘겨루기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요. 관세 전쟁의 결말과 한반도 안보 변화가 올해 최대 변곡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강하면 관세 폭탄이 날아오고 트럼프가 약해지면 안보 공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는 리스크인 거예요. 트럼프가 강세를 유지하면 미국 우선주의가 더 거세져서 관세 전쟁이 격화됩니다. 반대로 중간선거에서 지면 레임덕에 빠지면서 동맹 관리에 소홀해지겠죠. 결국 한국은 양쪽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대비책은 뭐가 있느냐?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살펴보죠. 기재부가 2026년 2월에 통상 다변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CPT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이에요. 또한 베트남과 인도에 대한 수출을 2026년 목표로 20%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자는 전략이죠. 일본처럼 대미 투자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속도와 규모에서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 지도를 보면 중국 22.3%, 미국 18.5%로 두 나라가 합쳐서 40%가 넘습니다. 베트남 9.2%, 인도 3.8%는 아직 소규모예요. 정부 목표대로 베트남과 인도 수출이 20% 늘어난다고 해도 미국 관세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일본에 비해 느린 건 사실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GDP 세계 4위 경제 대국입니다. 투자 여력 자체가 다릅니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아베 총리가 관계를 쌓아왔고 대미 투자 경험도 축적돼 있죠. 한국은 GDP 대비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고 국내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직된 수출 구조도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민정책 강경화입니다. 2026년에 행정명령과 규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불법이민 단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학비자, 취업비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들에게도 파급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 판결입니다. 위법 판정이 나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립니다. 한국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되겠죠. 두 번째, 11월 3일 중간선거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잃으면 트럼프의 일방 통행이 막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 공백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생겨요. 세 번째, 한미통상 협상 결과입니다. 일본처럼 선제적 투자 카드를 꺼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방역 카드가 있어요. 불법이민 단속을 더 강화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게 첫 번째 카드입니다. 관세로 거둔 수입을 유권자에게 배당금처럼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있고요. 가장 위험한 건 피터슨 교수가 경고한 대로 행정명령으로 유권자 등록 자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중간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처방과 중장기 전략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환 해지를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올라와 있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이 커졌거든요. 둘째, 내수기업 비중 확대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관세 충격은 수출 기업에 집중되니까 상대적으로 내수기업이 방어적이에요. 셋째, 어느 때보다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지역별, 섹터별, 자산 종류별로 나눠서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넷째, 대법원 판결 시점과 중간선거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두 이벤트 전후로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30%대, 의석 감소, 의원 이탈까지 삼중고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관세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11월 3일 중간선거,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실행 속도, 이 세 가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변수입니다. 일본은 이미 돈보따리를 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살피는 단계를 넘어서 행동할 때가 됐어요.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순간, 중간선거 출구조사가 나오는 순간, 관세 추가 발표가 떨어지는 순간,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바로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